네, 요즘 그 어느 때보다 얼굴에 미소가 가득하고 행복감에 젖어 있습니다. 그러나 뉴스도 아주 냉철하게 준비해 주시는 분 바로 이우영 아나운서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이우영입니다. 예, 네덜란드의 8강 진출과 대한민국의 8강 진출을 점치어 보일 듯한 그런 옷을 입고 나오셨네요. 맞습니다. 네덜란드가 8강을 진출했으니까 네. 그 기운을 받아서 저희도 네. 8강에 그 진출하길 빛깔과 기원하면서 우리 대표팀 유니폼 색깔이 어느 정도 섞여 있는 네. 느낌입니다. 자, 좀 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뉴스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많이 올라갔어요. 네, 리얼미터가 미디어 트리뷴 의뢰로 수행한 여론조사인데요.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38.9%, 부정평가가 58.9%로 나타났습니다. 지난주보다는 이제 긍정평가가 2.5%포인트 상승했고요. 부정평가는 1.9%포인트 하락한 건데 긍정평가는 지난주 조사에 이어 2주 연속 올랐다고 합니다. 네, 자 2.5% 올랐고 1.9% 부정평가는 내려갔습니다. 긍정평가가 30% 후반까지 이제 근접한 건데 이게 굉장히 오랜만이죠? 맞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는 지난 7월 1주차에 처음으로 30%대로 떨어진 37%를 기록한 이후 내내 30%대 초반에 갇혀 있었는데요. 이번 조사에서 5개월 만에 30% 후반대를 회복을 했습니다. 네. 부정평가도 7월 1주차 이후 이번 조사에서 처음으로 50%대로 내려갔습니다. 네, 30% 후반, 50% 후반 뭐 이런 정도의 모양새인데 세부 내용 들여다보겠습니다. 지역, 성별, 연령 어떻게 다릅니까? 네, 일단 긍정평가의 경우 지역별로는 대구, 서울, 부산, 울산, 경남에서 상승한 것으로 조사가 됐고요. 성별과 연령별로 보면 남성 20대, 50대, 40대, 30대, 60대 순으로 이제 상승을 했고요. 또 정치 성향별로 분석을 해보면 무당층에서 10.2%포인트가 상승을 했고 보수층에서 4.5%, 또 중도층에서도 2.3%포인트 상승을 했습니다. 네. 한편 부정평가의 경우에는 이제 지역별로 보면 대전, 세종, 충청 그리고 광주, 전라에서 이제 부정평가가 상승을 했고요. 정의당 지지층에서 6%포인트 부정평가가 상승했습니다. 자, 분석 결과가 나와 있을 텐데 이런 지금 이제 어떻게 정해지고 있는 추세들 원인이 뭐라고 합니까? 일단 보수층과 중도층이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을 쌍끌이 견인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또한 실물 경제 상황에 민감한 판매, 생산, 노무, 서비스직 그리고 가정주부에서 비교적 큰 상승을 보인 것도 특징이다. 리얼미터는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네. 또 리얼미터의 배철호 수석전문위원은 화물연대 등 노동계 투쟁에 대한 원칙적인 대응, 도어 스태핑 중단으로 인한 불필요한 논란 소멸 등 또 민주당의 김의겸 장경태 의원에 이은 더 탐사 보도 논란 등이 이제 상승 요인으로 꼽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좀 지지 세력으로 다지다가 결국은 또 정치적인 논란 국면이 펼쳐지면은 중도층이 움직이는 그런 모양새 같기도 하고 도어 스태핑 중단도 상승의 이유로 꼽았군요. 네. 자, 여론조사 개요 알려주시죠. 네, 리얼미터가 미디어 트리뷴 의뢰로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2,507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화물연대 파업 소식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말인 어제 이례적으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관계장관 회의 주재했죠? 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째 집단 운송 거부 중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본부 지도부가 파업 미참여자에게 보복을 예고한 것에 대해서 정부가 신속 대응으로 처벌하고 피해자 구제에 즉각 나서달라 이렇게 윤 대통령이 지시를 했습니다. 또 정유, 철강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에 대해서도 즉시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네. 따라서 이번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을 하고 무관용 대응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화물연대에 대한 압박 수위를 최대치로 끌어올렸습니다. 강대강 대치가 정부의 어떤 협상이나 이런 걸로 풀릴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민주노총도 지금 총파업을 이제 내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 정치 파업이다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요. 네. 윤 대통령은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우리 민생과 국민 경제를 볼모로 잡는 것은 조직화하지 못한 약한 근로자의 생존을 더욱 어렵게 하고 미래 세대와 국민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강경 메시지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어떤 메시지를 주로 얘기했습니까? 네, 이런 메시지를 연이어낸 게 이제 온정주의적 노정 관계를 청산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부담을 느끼는 정부가 통상 출구 전략 차원에서
관해서 노조 지도부에 당근책을 제시를 했는데 이런 관행이 없어져야 건강한 노정 관계를 정립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어제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회의 직후에 브리핑을 가졌는데 더 시간을 끈다고 정부 입장이 약화되지 않는다. 무관용 대응책을 무더기 발표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합동조사반을 구성해서 시멘트 분야 업무 개시 명령 이행 여부를 점검을 할 거고 운송을 거부하는 화물차주에게 유가보조금 지급 1년 제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 1년 제외 방침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원칙을 근거로 해서 더 강경하게 대응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고요. 요즘 뭐 비공개라고 하고 나중에 공개되는 것들이 많은데 이번에도 참모들과 비공개 회의했다라고 했지만 아주 강도 높은 메시지들이 공개됐어요. 네, 윤 대통령이 최근 참모들과의 비공개 회의에서 핵은 안 된다는 원칙에 따라 대북 정책을 펴왔다면 지금처럼 북핵 위협에 처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이러면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 사태를 겨냥해서 북한의 핵 위협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특히 불법 행위와 폭력에 굴복하면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노조 지도부가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네. 조합원의 업무 복귀를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행위를 엄단해야 한다. 이렇게 거듭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북핵 위협과 파업을 같은 이제 선상에 놓고서 비판을 했네요. 네. 자, 오늘부터 업무 개시 명령서 송달받은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업무에 복귀했는지 안 했는지 이제 현장 조사에도 들어가죠? 그렇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부터 업무 개시 명령서 이행 여부 파악에 나섰는데 명령서를 받았음에도 미복귀하거나 운송 업무를 방해하면 자격 취소 등 행정 처분을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1차 현장 조사 결과 이번 파업으로 시멘트 분야 운송 차질이 발생한 업체가 모두 85개로 확인이 됐는데 네. 이 중에 이제 운송을 거부한 업체가 33개고 화물차주가 운송을 거부한 업체가 52개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정부는 당초 방침대로 법대로 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자, 윤 대통령 핵은 안 된다는 원칙에 따라 대북 정책을 펴왔다면 지금처럼 북핵 위협에 처하는 일은 없었을 것. 근데 핵은 된다고 했던 정부는 또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 세 번째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서훈 전 청와대 안보실장 구속됐죠. 문재인 대통령이 SNS에 글을 올렸네요. 맞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실 서훈 전 실장이 구속되기 전인 지난 1일에도 입장문을 냈었죠.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구속 하루 만에 문 전 대통령이 또다시 SNS에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서 전 실장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의 모든 대북 협상에 참여한 최고의 북한 전문가, 전략가, 협상가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네. 또한 미국과 긴밀한 공조로 북한 핵과 미사일 위기를 넘고 평화올림픽과 북미 정상회담까지 이끌어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남북 간에도 한미 간에도 신뢰가 한 번 무너지면 힘들다면서 서훈 같은 신뢰의 자산을 꺾어버리다니 너무나 안타깝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어떤 입장입니까? 곧바로 비판하는 입장을 냈는데요. 박정하 수석 대변인이 구두 논평을 통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서 전 실장을 두둔해서 어떻게든 자신에 대한 책임을 피하고 싶어서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사건은 평범한 우리 공무원을 죽음에 이르도록 방치한 것도 모자라서 국가가 나서서 자료를 조작, 은폐해서 월북몰이로 규정한 사건이다. 문 전 대통령은 제발 돈은 넘지 말아달라 요청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청와대 국정상황실장도 지낸 분이죠.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늘 인터뷰를 했네요. 네, 오늘 오전 CBS와 이제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검찰이 이번 사건의 총책임자를 서훈 당시 실장으로 보고 있다.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언급은 없으나 수사 끝이 문 전 대통령을 향할 것으로 예상하나 이렇게 진행자가 질문을 네.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당연히 그렇게 보고 있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지금 자행하고 있는 정치 보복의 칼끝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또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결단코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선을 그었는데요. 네. 문 전 대통령이 이번 수사를 정치 보복이라고 확신하는 것이냐 이렇게 진행자가 물었는데 그 부분은 언급하지 않았다라면서 이유는 본인의 생각이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정치 보복이라는 표현은 윤건영 의원의 표현이고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표현을 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군요. 맞습니다. 자, 뭐 결국은 지금 관계자 중에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있어요. 오늘도 라디오에서 한마디 했죠? 맞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오늘 라디오에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사건 당시 국정원이 청와대 국가안보실 지시를 받아서 첩보를 무단 삭제 수정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어떤 지시도 받지 않았고 삭제 지시도 없었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검찰이 이제 자신을 소환 조사할 것이라는 관측과 관련해서 연락이 아직은 없는데 있으면 가겠다. 가서 사실대로 얘기하겠다. 진술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이런 사안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좀 답답한 마음 또 어떻게 풀려갈지는 앞으로 또 조사와 각 당의 입장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건 저희가 수시로 계속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은 좀 기분 좋은 소식이네요. 자, 우리나라 대표팀, 축구 대표팀 16강전 앞두고 있죠? 네, 맞습니다. 이제 이 전 경기부터 한번 복귀를 해볼 텐데 포르투갈 경기 사실 안 보신 분들이 거의 없으실 것 같아요. 또 다 보셨더라고요. 네, 정말 네. 수차례 또 반복해서 보셨을 것 같은데 사실 가나와 우루과이의 경기도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가나와 우루과이가 사실 2010년 남아공 월드컵 8강전에서 만났었는데 네, 당시 수아레즈 선수가 골키퍼가 아닌데 손으로 공을 막아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퇴장당하고 페널티킥이 주어졌는데 가나의 키커 기안이 이를 놓치면서 결국 우루과이가 4강에 진출을 했습니다. 네, 가나 대표팀이 그래서 후반 막판에 정말 영혼의 수비를 보여줬거든요. 네. 그래서 경기 후에 가나 수비수 아마티 선수는 경기 중에 우루과이가 한 골이 더 필요하다는 거 알아서 우리가 갈 수 없다면 우루과이도 못 가게 막자 이렇게 이야기했다 이렇게 털어놓기도 저는 했습니다. 우루과이와 가나전이 끝나고 가나 선수들이 애국가 부르는 줄 알았습니다. 정말 그 정도로. 그리고 우리 선수들도 경기장에서 이 태블릿 PC나 모바일 폰으로 그 경기 우루과이와 가나의 경기를 보고 무승부가 아니죠. 2대0 승리가 확정되자 정말 기뻐하면서 울던 손흥민 선수 얼굴도 떠오릅니다. 자, 국민들에게 큰 기쁨을 주었는데 황희찬 선수 경고 받잖아요. 옷 벗으면 골 네. 넣고. 근데 또 왜 굳이 다음 경기도 있는데 이런 생각도 들기도 했습니다만 그 안에 입고 있던 옷은 가린 것도 아니고 안 가린 네. 것도 아니고 저 옷이 뭔가 궁금해하는 분들 많아요. 맞아요. 많은 분이 관심을 가졌는데요. 왜 벗었을까? 왜 저 옷은 뭘까? 이런 네. 질문들이 참 인터넷에 많이 나왔습니다. 이 나일론 조끼가 전자성능 추적 시스템으로 불리는 웨어러블 기기인데요. 아, 네. 그러니까 안에 GPS 장치들이 담겨 있어서 감독과 코치진들이 이를 통해서 선수의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네. K리그 선수들도 지금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요즘은 일반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장비도 나와 있습니다. 역시 축구도 데이터고 과학이군요. 네. 자, 브라질전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제 내일 새벽 4시입니다. 오늘 잠 못 이루실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카타르 도하의 974 스타디움에서 열립니다. 사실 우리는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에서 조별리그 3경기 모두 치렀기 때문에 네. 이 경기장은 처음이고요. 브라질의 경우에는 조별리그 스위스전에서 이 경기장을 방문했었습니다. 네. 브라질은 뭐 말해 뭐 하겠습니까? 세계 랭킹 1위고요. 네. 영원한 우승 후보인데 사실 한국과 브라질의 맞대결에서 우리가 7번 맞붙어서 딱 한 번 이겼거든요. 김도훈 선수의 맞습니다. 골. 잠실에서. 그런데 뭐 공은 둥근 법이니까요. 어떻게 네. 될지 모릅니다. 브라질도 주전 선수들이 많이 다치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걸 노리면 안 되겠죠. 네, 물론 브라질은 주축 선수들의 부상으로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슈퍼스타 네이마르가 발목 부상에서 이제 막 돌아왔다고 하는데 출전은 확실하진 않고요. 또 수비수 왼쪽 수비수 알렉스 텔레스 그리고 가브리엘 제수스가 부상으로 남은 월드컵 경기에 출전이 어렵다라고 하고요. 오른쪽 수비수 다닐로, 왼쪽 수비수 알렉스 산드루가 각각 발목과 엉덩이 근육을 다친 상황입니다. 자, 뉴스도 잘 알지만 축구를 더 잘 아는 이호영 아나운서. 네. 우리가 브라질을 이기려면 어떻게 이겨야 됩니까? 포인트는 측면이라고 저는 꼽아봤습니다. 네. 아무래도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브라질의 이제 측면 수비수들이 지금 부상 병동이거든요. 한편 네. 우리는 이제 측면에 아주 소중한 자원 황희찬 선수가 돌아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부분을 집중 공략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내일 당장 스포츠 뉴스 앵커가 돼도 어색할 게 없는 이호영 아나운서였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내일 잘 주무시고요. 뉴스는 잊지 마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